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범죄 소탕을 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다시 한국산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해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외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에 대한 위상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구매해 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 미사일은 LIGNX-1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 유도 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하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 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함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뇨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뇨함의 선체번호는 안양함의 선체번호 755에서 7일 때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랑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 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부대에 합류해 마약 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 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훈련기 M346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에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에 한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신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탄도 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에게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돼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5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 벌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떡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 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TEL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TEL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TEL의 바퀴 수는 16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TEL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상급 전술탄 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TU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E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 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4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TEL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4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4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 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 II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일단 추진체 추력 80TF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9TU로 6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T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50L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한화오션이 MADEX 2023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이 기동화력 체계 MF 피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DSEI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 장비와 무인 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창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인 K9A1은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1을 가지고 명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가마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탑 문용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1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탑 위에 달린 K6 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방산의 본고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 버빌리어나도,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피선 엔저니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도키드 마틴의 영국 버빌라크이드 마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팀 선더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 전시회 참가를 위해 K9AE가 영국에 도착했으며 하나 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선더 자주포를 전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 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를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의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 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E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이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이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뭔지 이제 알겠어. 그럼 위에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바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워리어를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틀은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물건이네.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명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 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 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